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유광수 교수님과 고전 문학에 담긴 인간다움을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저희 문화시대 함께해 줄 텐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어떤 얘기 하고 싶다 소개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고전이 그렇게 답답하고 재미없고 흥미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전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그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한번 있는 그대로 고전을 보시면 아마 요즘 넷플릭스나 웬만한 영화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많은 스토리의 원전이 사실 고전에 다 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서양에서는 아직도 셰익스피어의 변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도 맞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우리도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요즘 콘텐츠인데 전혀 우리는 상상도 못한 건데 고전과 연관이 돼 있다. 이런 거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뭐 그런 건 굉장히 많은데 네네. 그걸 얘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또 그것도 긴가요? 깁니다. 짧게 네네.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영화가 점점점 안 돼서 자꾸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할 때가 매번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때마다 그 영화를 다시 끌어올릴 때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영화가 춘향전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뭔가가 막 안 되려고 할 때 춘향전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그걸로 막 힘이 모아진 거예요. 아하. 왜 하필 굳이 춘향전이냐? 뻔한 얘기고요. 재미도 그냥 특별히 있겠어 하는데 만들어졌죠. 가장 가까운 시대에 만들었던 춘향전이 방자전이죠. 새롭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조금 경직되어 간다. 네. 또는 문화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좀 우리가 이거하고 정체성이 막 혼란스럽다 할 때쯤 새롭게 부각되는 것들이 대부분 고전에 기반한 이야기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고전을 가져올 때도 있고요. 네. 고전에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 중에 김지훈 감독님의 장화홍련이라는 영화 있죠. 있죠.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장화홍련이라는 옛날 이야기에서 가져온 기본을 가져오신 거죠. 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거의 고전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내용이지만 저는 사실 클리셰만 가져와서 살짝씩 비틀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것까지 치면 진짜 너무 많아서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왜 고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인간다움이란 무엇이냐를 이미 그들 고전 작품에서도 알고 있고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날 다시 인간다움을 하려고 하면 역시 거기에서 잘 만들어졌던 것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생산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게 이미 고전 속의 내용이 완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다움이 언제나 콘텐츠의 주요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 다시 쓰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 유광수 교수님은 국문학자이면서 동시에 소설가이기도 하신데 사실 가르치는 것도 바쁘실 텐데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조선시대에 유행한 대중소설을 현대적으로 되살려보고 싶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국문과에 입학을 했을 때 아주 옛날이죠. 그때 교수님들 중에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소설을 쓴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래요? 요새는 소설 쓰고 싶은 친구들이 국문과 가는데. 그렇죠. 연구를 해야지 무슨 그런 그냥 그런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너무 대중문화라고 보시는군요. 대중문화가 아닌 요즘 말하면 한강이 제 동기이거든요. 그렇습니까? 한강 선생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작품을 쓴다고 해도 그렇게 탐탁하게 안 여기셨어요. 창작 자체를. 제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이상했냐면 문학 작품을 연구하려면 문학 작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작품이 없는데 연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작품을 창작하겠다는 학생한테 너 좀 잘해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창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좀 문제스럽다라는 듯이 반응하셨어요. 이게 조선시대 같은 거거든요. 조선시대의 주로 소설입니다.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시각에다가 하나 더 더해져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것까지 갖다 붙였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공자님께서는 네. 현실적인 도와 예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괴력난신, 자주 나오는 말인데 허무맹랑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인격 수양이 옳지 않아.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했던 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조선시대에는 뭔가 상상이라든가 꾸며냈다든가, 소설은 다 꾸며낸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괴력난신이라는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였군요. 그러니까 요즘하고는 진짜 안 맞는 얘기네요. 완전히 안 맞는 이야기죠. 네, 저희가 어제는 또 SF 얘기를 한참 했는데 SF 소설조차도 인문학적인 생각이 베이스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연대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계시고 동시에 고전문학도 연구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다양한 매체에서 대중을 만나고 계시는데 사실 국문과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국어학도 있고 고전문학도 있고 현대문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왜 고전문학을 선택하셨나요? 일단 제가 고전문학을 하겠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청산별곡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거 내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전문학에서도 고전 소설을 주로, 그러니까 서사를 연구하는 파트가 있고 청산별곡처럼 시가를 연구하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문으로 된 한시라든가 한문학 쪽을 연구하는 파트,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산별곡을 좀 좋아했으니까 고전 시가를 공부해야 되는데 막상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를 연구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제 그 당시 생각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가사로 남아있는 게 청산별곡이니 한림별곡이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불러봐야 되지 않을까. 음악을 빼고 가사만 하는 건 반밖에 모르는 거야 해서 제가 청산별곡을 직접 불러봤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부르는 게 가능한 게 조선시대 정간보라고 악보가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청산별곡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네. 제가 불러봤는데 결론이 뭐냐. 나는 음치로구나. 음치예요. 예. 음악에 대한 소양이 현저히 부족한 거죠. 슬프네요, 뭔가. 이런 사람이 시가를 연구한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곤란하다고 제 스스로 판단하고 이거 그럼 뭘 하지? 그래서 제가 소설은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되니까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소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사로 가셨군요. 서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제일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는 게 본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오래된 것부터 하자. 그러니까 고전부터 해야지 해서 아주 멀리 맨 처음 있다는 것부터 해보자. 그런 아주 만용이죠. 만용으로 제가 이제 도전을 했던 겁니다. 여전히 아직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한 거를 우리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책도 많이 쓰셨는데 저는 책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이제 흥부가를 보거나 뭐 춘향전을 보거나 그러면 뭐 이몽룡이 배신 안 하고 공부 잘 열심히 해서 자원급제해서 돌아왔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보지만 거기서 춘향이를 21세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젊은 여성이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자기가 뭐 어떤 그런 거를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사회처럼 어떤 신분이나 권력에 좌지우지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이 책의 제목이 욕망으로 읽는 조선 고전담.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관점에서 옛날 작품을 보는 우리들의 눈빛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제일 먼저 고민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 다른 나라를 보면 그 나라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맞을까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춘향전을 어떻게 생각했고 흥부전을 어떻게 생각했고 홍길동전을 어떻게 생각했고 구운몽을 어떻게 읽었을까를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21세기에 너무나 발전된 인문적, 인권적 생각을 가지고 춘향전을 보는 것처럼 그 시대 민중들도 춘향전을 똑같이 봤습니다. 제가 고전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요. 인간은 변함이 없다. 이게 이제 나쁜 의도는 아니고요. 인간은 동일하다. 조선시대 사람들뿐이나 조선시대 사람들이나 요즘 분들이나 다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춘향전을 보고 춘향전을 예를 들면 연려의 화신 이렇게 자꾸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학교에서 이 춘향전이야말로 연려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춘향전을 보고 춘향전의 춘향을 연려라고 생각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건 연려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연려라는 것은 나중에 해석해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본질적으로는 그 춘향이 하고 싶은 자기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어떤 의미인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충성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에 충성했다. 그렇습니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조금 나쁜 관점을 이거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 이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요새 말로 하자면요. 떡상할 종목에 투자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몽룡이 장원급제 할 거라고 믿었다면 그렇죠. 변학도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춘향전에서 가장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춘향이는 떠나간 이몽룡이 돌아올 것인가 안 돌아올 것인가를 어떻게 판단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몽룡이 돌아왔어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 시대에 아주 많은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양반 남자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양에서 임금님이 너 여기서 벼슬 해라. 그럼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뭐. 돌아오지 않고 돌아와도 춘향이는 첩이 되는 거지 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 상승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신분 상승이 춘향이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춘향이 입장에서 예를 들면 춘향이의 엄마인 월매가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서 고생하잖아요. 딸이 죽게 생겼어요. 계속 고집을 부려서. 그래서 춘향이를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그 감옥에 가서 월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답답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욕을 하면서 춘향에게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원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나 비속어가 섞여 있어서 빼고 내용은 하나입니다. 이몽룡이 돌아올 리도 없는데 이 바보야. 너는 저 좋은 변학도를 왜 싫어하니? 변학도에게 엉겨붙어라 라는 말을 엄청나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변학도는 그 지역 남원 지역의 왕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또가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예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가가지고 옆에 있는 게 낫지 온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당대 논리로 봐서도 절대 돌아올 가능성도 없는 그 이몽룡이 옛날 어릴 때 너랑 좀 놀았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겠니? 도대체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만류할 정도로 춘향이는 정말 난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 이걸 조금 쉽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월매 입장에선 변학도 첩이나 이몽룡 첩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맞습니다. 이몽룡이 합격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합격에도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이미 합격해서 와서 사또를 하고 있는 변학도 첩이 낫지 않냐? 그렇습니다. 변학도는 이미 급제한 거거든요. 관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변학도가 맞는 거군요. 훨씬 맞죠.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판단으로 봐서 변학도 쪽에 붙는 게 낫지. 이몽룡에게 투자하는 건요. 이건 투자의 방식이 너무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저도 선입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가 참 싫습니다만 어쨌건 그 단순하게 보면 변학도가 맞는 거네요. 훨씬 낫죠. 훨씬 낫고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는 왜 춘향이가 기다렸다고 보십니까?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춘향이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삶, 다시 말하면 주체적 삶을 결정한 겁니다. 춘향이 입장에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몽룡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몽룡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건 그때 불장난으로 사랑했건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몽룡은 떠났어요. 떠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냥 뭐 아버지 따라서 왔던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또가 옵니다. 변학도가 왔어요. 그래서 변학도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변학도는 영원히 여기 있을까요? 아니지요. 때 되면 떠날 겁니다.
사또도 마찬가지죠. 다음 사또가 또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사또도 와서 또 내가 좀 출중하니까 나랑 또 관계를 가지고 나하고 또 지내겠지요. 떠나겠지요. 네. 춘향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조금 좀 속되게 말을 하면 이 사람도 와서 찝적대고 저 사람도 와서 찝적대고 대체 나는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기녀들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오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그들을 보필하고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업종이었어요. 업이었습니다. 요즘과 달리 신분사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신분사회엔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거를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아. 최소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 삶의 성적인 주체성은 내가 결정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조금 우리가 지금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나요? 사는 대로 생각하나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사는 대로 생각할 때가 더 많죠. 그렇습니다. 현실에도 억압되면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자유주의 사회니까 민주적인 사회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만 계급 사회에서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아예 못합니다.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생각해서 종처럼 살고요.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은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처럼 태어나서 양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고 머리가 허연 종을 보고 반말을 합니다. 지금 보면 너무 이상하지만 그 시대 논리로는 맞는 거고요. 당연한 거죠. 그 나이 어린애가 나이 많은 종에게 반말하면서 죄책감을 느꼈냐? 아니요. 안 느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양반이라는 규칙, 양반이라는 관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굴레 속에서 사고한 거예요. 물론 그게 남들에게 막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양반들도 굴레 속에 있고 종들도 굴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대로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실 중세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것을 벗어나서 근대가 됐다라고 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만 해라는 게 중세를 벗어난 근대적, 혁명적 가치인 겁니다. 우리가 춘향이 멋있네요, 갑자기. 그게 춘향입니다. 네. 춘향이는 내가 기녀지만 네.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모든 사람이 하면서 나의 성적인 결정권이나 나의 취향은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지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내 삶이 규정되어진 것이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겠다. 나를 죽일지언정 나를 죽일 수는 있을지언정 내 생각은 뺏을 수 없어라는 겁니다. 이게 중세를 벗어난 근대적 혁명적 가치예요. 거의 잔다르크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마틴 루터에 가까운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향전이 조선시대 불온 소설이었던 거예요. 조선시대는 이게 금지 소설이었습니까? 이거 아주 음란하고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음란한 게 물론 야한 장면들이 있어서 음란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속아 넘어가시는데 근본적인 사상이 불온한 내용이에요. 그 당시 사회 규칙을 어기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그 체제 수호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반체제 인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을 춘향이가 자기 몸으로 해냈던 겁니다. 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네. 그것이 춘향전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우리 앞으로 이거 춘향이의 혁명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춘향이의 혁명성입니다. 제가 춘향전의 혁명성을 여러 번 강조를 매번 하다 보면 늘 흥분해가지고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셨어요. 네, 너무나 춘향이가 억울할 것 같아. 자기가 다 했는데 요즘 발전했다는 21세기의 현대인들조차도 춘향이가 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춘향이는 그러니까 보세요. 중세를 벗어나서 근대적인 가치를 했다고 학교에선 가르치면서 동시에 연려였대요. 연려는요. 중세적 가치입니다. 그러네요. 연려란 건 뭐냐면 그러네. 네. 내가 좋아서 누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남자,
부모가 정해지건 뭐가 정해지건 정해진 남자에 맞춰서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게 연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연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춘향이가 결과적으로 연려처럼 행동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의 본질은 내가 이몽룡을 좋아했기 때문이지 정해진 사람이니까 맨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난 이거를 꼭 지켜야 돼라는 무슨 열애의식이 엄청나게 충만해서 아니 연려불경이부 충신불사이군 이건 중세적 가치잖아요. 이것이 맞다고 하면서 동시에 춘향이 보고 혁명정이라고 그러니 춘향이가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언밸런스 하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춘향이한테 연려 얘기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춘향이는 결과적으로 연려였습니다만 네. 춘향전의 핵심은 연려가 되라가 아니라고요. 그 춘향이 자체도 자기 연려하고 싶어서 이랬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예. 네, 나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고 춘향이는 사실 감옥에서 진짜 죽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몽룡이 돌아와서 민중들의 꿈으로서 춘향이를 구해내고 절대 첩밖에 안 되지만 절대로 첩 이상은 될 수 없지만 임금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풀어줘서 양반을 만들어줘서 정렬 부인을 시켜서 처로서 결합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건 민중적 열망이 담긴 거거든요. 그것도 춘향전의 혁명성인데 야 우리는 정말 부족해서 이 신분의 굴레에 얽매여 있지만 춘향아 너래도 잘 되라라는 마음으로 춘향이를 막 밀어준 거란 말이죠. 진짜 그러네요. 이게 춘향전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일반 민중이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열광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춘향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건 이런 관념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쑥쑥쑥쑥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의미에서 민주적인 사고 네. 그다음에 근대적 사고를 일으키는 기반 토양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그 당시에 춘향전 정말 널리 읽혔다고 하던데 그럼 춘향전을 읽은 일반 대중 뭐 양반이랬건 평민이랬건 누가 됐건 이 책 내용 가지고 서로서로 얘기 많이 했겠어요.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춘향전을 계속 개작도 했고요. 개작도 합니까? 예, 근대전환기에서는 조금씩 바꾸기도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그 변학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변학도가 좀 억울해 이런 거죠. 변학도가 특별히 잘못한 건 별로 없거든. 그 시대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개작한 거에 보면은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입니다. 와서 막 혼내고 이몽룡이 그다음에 봉고파직을 하고 네 이놈 해야죠. 그렇죠. 원래.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 너 왜 그랬어? 이건 춘향이 나랑 관계 있는 데서 춘향이만 싹 뽑아가지고 데리고 가고 변학도를 그렇게 봉고파직시키고 그러지 않는 걸로 개작을 합니다. 현대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문화계 주로 영화계로만 치면 조금 침체되었다 할 때쯤 춘향전이 빵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때문에 저 변학도전이 따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아 그래요? 나와야 합니다. 변학도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해야 되나요? 네,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로 춘향전 실컷 했습니다. 우리 춘향전에 관해서 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네요. 지우님이 고전 문학을 현재에 살아 숨쉬게 해주는 분이군요. 춘향전에 대한 해석이 인상적입니다. 춘향이 멋져요. 2111님께서 첫 문자 설레네요. 인문학 좋아요. 한석주님의 마음 편안해지는 목소리에 매일 듣고 싶어집니다. 매일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5259님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춘향전 노래로도 한번 들어보시죠.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일부입니다. 십장가 오정숙 명창의 소리입니다.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십장가의 일부를 감상하셨습니다. 오정숙 명창이었고요. 이거를 들을 때는 사실 예전에 들을 땐 별 생각 없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께 교육을 춘향이의 정신세계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고 들으니까 뭔가 이게 가사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그렇죠. 네, 그런 기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유광수 교수님과 함께 이 고전 문학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작품을 하자마자 너무나 흥분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자, 여러분 춘향가에 대한 생각 여러분의 생각 계속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거 또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제 뭐 얘기할까요? 전 좀 흥부가를 얘기하고 싶거든요. 흥부전 같은 경우에 흥부가일 수도 있고 흥부전일 수도 있고요. 뭐
나쁜 형과 좋은 동생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이 벌을 받고 마침내는 네. 흥부가 상을 받고 그리고 근데 이제 흥부가 거기서 또 용서를 해줘서 네. 형제간의 우애를 다시 한번 느끼고 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원전은 또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실제 대부분의 흥부 관련 내용은 지금 네.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 고전을 너무 이렇게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흥부전이 우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애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 살면서 밥도 먹고 예를 들면 술도 마시고 할 때 밥 먹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야, 이 이야기는 저 사람은 밥 먹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만큼이나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으나 메인이 아니다 이건가요? 그 정도를 가지고 조선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흥부전에 열광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우애 얘기들이 더 많거든요. 잠깐만요. 그 조선 시대에도 이게 인기가 많았습니까? 인기 많았죠. 그러면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상으로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한 정도로 인기가 있었을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면 이게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요. 이 뻔한 얘기를 조선 시대 분들을 약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건데 그분들이 무슨 이 뻔한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길게 판소리도 만들고 온갖 던음으로 바꾸고 막 이래가면서 무슨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여기에는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인 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무슨 뭐 조선 신라 시대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 깊게 담겨 있는 내용은 네네. 뭐냐면 네.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딜 봤어요? 처음 들어봤네. 아니 어딜 봐서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흥부와 놀부는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캐릭터로서 만들어낸 것으로서 양쪽 극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놀부처럼 되는 사람과 흥부처럼 되는 이 양쪽의 긴 스펙트럼 하에서 그 어디쯤에 내가 위치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보게 하는 작품이 흥부전입니다. 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형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너 어떻게 살래? 너 그렇습니다. 흥부처럼 살래? 놀부처럼 살래?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일단 놀부는 욕심쟁이죠. 네. 뭐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요. 흥부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흥부 역시 욕심쟁이입니다. 그런가요? 놀부도 욕심쟁이고 흥부도 욕심쟁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자, 흥부는요. 무슨 일을 했나요? 사람이 태어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흥부는 사실 일을 안 했죠. 안 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흥부는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게으르지는 않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남 도와주는 일만 했어요. 자기한테 도움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만 했다. 예, 우리 이게 그래서 극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남 도와주는 게 나쁜 일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남 도와주는 일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디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길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길 대신 같이 건너주고 물건을 지고서 막 무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짊어다 주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침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맨날 이 일만 합니다. 좋은 일인데 지 밥벌이 하고 그렇죠. 지 가족 챙긴 다음에 하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종종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네. 나는 다 남들에게 줄 거야. 나는 하나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나를 위해 살지만 않고 남을 위해 살아 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광신, 두 번째는 사기꾼입니다. 이 둘 외에는 내가 밥을 먹어야 남을 돕죠. 그죠. 내가 잠을 자서 체력을 회복해야 남을 돕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흥부는 물론 캐릭터입니다. 소설 속에 광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광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기꾼은 아니고요. 진짜 남을 막 도왔어요. 자, 그럼 밥은 어떻게 먹어요? 밥이요? 형한테 달라는 겁니다. 형, 밥 좀 주세요. 그리고 이 흥부의 자식들 판본마다 다른데요. 네.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형 되게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부를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네, 이해가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걸 흥부전을 봤던 분들은 다 아세요. 집집마다 이런 사람 한둘씩 있어요. 가문마다 한 명씩. 절대
절대 일은 안 하고 자신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대. 네. 그 의미 있는 일이 남을 도우는 걸 수도 있고 뭐 예술일 수도 있고 다 좋은데. 네네네. 그럼 혼자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자식들도 쫄쫄쫄 나는데 그 자식들도 일을 하나도 안 해. 애도 많아요 심지어. 네. 일을 절대 안 해요. 10명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10명 한 번은 10명도 있거든요. 연년생으로 날아도 첫째는 10살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농업일을 할 수 있는 나이죠. 하고도 남을 일이죠. 네, 근데 얘는 뭐 하느냐 계속 배고프다고 투정만 부리지 아버지한테 배고프다고 그러자. 현실 파악이 안 돼요. 왜 아들들 자식들이 현실 파악이 안 되냐? 당연하죠. 아빠도. 아버지가 저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네. 10명이니까 큰애가 어려도 10살이네요. 물론 쌍둥이 5번 난 건 아닐 테니까. 흥부의 처는 또 어떡합니까? 처는 또 뭐 해요? 그렇죠. 원래 이때는 처들이 뭐 삭바느질을 하건 뭘 하건 할 수 있는데. 근데 애가 10명이면 일을 못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이 키웁니다. 애들이 많으면 요즘 애들이 1명, 2명인 분들은 모르시지만 네. 4명만 넘어가면 아십니다. 첫째 애가 막내에 업고 키워요. 그 당시엔 더 그랬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뭐만 하냐면 형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 현실 속에 많다니까요.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괴로운 분한테는 너무 죄송한 말인데 이런 분이 잘못하면 집안 하나 들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누가 생각나요? 아니 다 있다니까 집집마다. 아니 집집마다는 아니지만 가문까지 넓히면 그래서 일가 친척이 안 만나고요. 네. 사랑해야 될 뭐 이런 친척인데 그 사람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그 사람이 천하의 악질이냐? 아니라니까요. 악질은 아니라니까. 맞아요. 아니 악하면 문제 해결이 된다니까요. 악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안 하는 거야. 이게 욕심입니다. 이게 욕심이에요. 이것도 욕심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욕심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심이에요. 거군요. 아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거 우리 조금 예를 들면 옛날에 7, 80년대 많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불안한 아내들이 있어요. 네. 남편이 나갔다 하면 뭔가를 들고 와. 우리 집 가난한데 뭐 했어? 그러면 있잖아 그 월부책 알지 저기 지난번에 우리 김대리 쾌하게 회사 나가서 그러더니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어떻게 우리는 됐잖아. 그래서 막 월부책 사갖고 와요. 백과사전 사왔어. 네, 월마다 돈 내야 되고요. 막 보험 들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집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빠듯해. 부인은 속 터지죠. 진짜 그런 게 자기는 밖에 나가서 노란 말을 못하니까 자기는 괜찮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호구 잡히는 건데 나는 호구 잡힌 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척 번들을 하면서 그 모든 힘듦을 누구에게 전가하느냐? 가족에게 전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흥분의 집은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느냐? 형에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타령이라는 흥보가의 이본 중에 하나죠. 유명하다. 신재효본. 그러니까 신재효라는 사람이 판소리 우리가 아는 6마당을 정리했다는 분입니다. 네. 조선 후기에. 이분의 박타령을 보면 놀부가 흥보를 집에 살다 쫓아낼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흥보야 듣거라. 사람이라 하는 것이 믿는 데가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법이다. 너도 나이를 먹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놈이면서 사람 사는 것이 어려운 줄은 조금도 모르고서 나 하나만 바라보고 놀고 먹고 있으니 내 이제 그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이건 너무 절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형이 물론 부모님들요 조금 다릅니다. 부모님들은 그래도 네가 형이니까 줘라. 그래도 너는 밥은 먹고 살지 않니? 숟가락 하나만 더 넣어라. 이게 부모님은요 이렇게 그 안타까운 마음.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자주 들었던 말 있잖아요. 제가 첫째고요. 밑으로 동생 둘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토닥토닥 싸우면 맨날 저는 늘 억울했는데. 너는 형이잖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이고 이놈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는 줄 아느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뭔가 안 맞지만 이렇게 딱 안 맞지만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에도 아프면 즉 자식이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다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다. 그거는 진실입니다. 네. 그런데 10개의 손가락 중에 더 좋아하는 손가락은 있습니다. 있겠죠. 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늘 형만 참아라. 네가 부자니까 동생을 참아라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흥부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방조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흥부전에서는 놀부와 흥부가 있을 때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안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없었지만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인간답게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에 구속되는 이건 이래야만 해라고 자기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착해야지. 네. 남을 도와야지. 참 사람들 저 박정하게 자기가 만들어낸 허위의 구속 속에서 자기만 신나. 부인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형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 다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데 자기만 고고하고 네. 자기만 엄청 잘났고 자기만 굉장히 의미 있고 자기는 고고하게 살고 저것들은 속세에서 돈 버냐고 아유 저렇게 힘들게 살아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게 흥부입니다. 이런 욕심쟁이가 어디 있어요? 교수님 저기 혹시 집안에 흥부 있어요? 왜 이렇게 아니, 흥분하셨어요? 교수님 집안에 흥부 있습니까? 와 이거 집집마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있어요. 너무 흥분하셨는데. 집집마다 네. 있고요. 저희 이 작은 집 제 동생과 이쪽에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없는데 넓게 대가족으로 보면 어디나 있다니까요. 아니 7156님이 흥부 자식이 20명이 넘는다는 판본도 있더라고요. 그걸 본 이후부터는 저도 흥부가 답답했는데 교수님 해석에 속이 시원합니다 하셨고요. 8765님도 예 우리 집도 있습니다. 자기는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주위 사람은 죽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부의 그 빙의한 마음에 네. 속 시원해하는 분들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놀부도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과해서 극단으로 치달아서 아주 좀 나쁘고 아주 그런 전형을 보여준 겁니다. 네. 반대로 흥부도 정말 답답한 이렇게까지 답답한 사람 없거든요. 아니 자기가 이 정도면 글자 알면 훈장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딴 일이라도 조금 하면 됩니다. 아, 그러네. 훈장도 할 수 그거 있어요. 안 해요. 네. 그거 안 하고 뭘 하느냐. 매 맞기로 돈 벌어요. 매품 팔기. 그러니까 한 방, 인생은 한 방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흥부입니다. 결국 제비다리로 박씨를 가져다가 박을 타잖아요.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한 방 성공했네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생각해 보세요. 박 하나 탔더니 대박이 나왔어요. 네네. 좋죠. 네. 그럼 나머지 박을 어떻게 할까요? 안 타죠 우리 같으면. 저 같은 이렇게 좀 생이는 안 네. 탑니다. 왜요? 나중에 타는 게 나으니까. 아, 이미 좀. 큰 부자니까. 아, 그런데 아낀다. 얘는 모든 박을 줄줄이 다 탑니다. 네. 물론 다 대박 나오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확률적 제가 지금 수학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은 엄청 낮아집니다. 낮죠. 그런데 끝까지 다 타버리는 이 엄청난 패기는 뭐냐? 인생은 한 방이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놀부도 계속 박을 끝까지 탑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부와 흥부는 양극단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놀부 같은 사람 아주 극단적이죠. 흥부 같은 사람 아주 극단적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나는 놀부 쪽인가 흥부 쪽인가 똑같다가 아니라 놀부와 흥부 어디쯤에 나는 놓여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절하게 중용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를 스스로 이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공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되새기고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하 이 녀석이 이 얘기 좀 듣고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흥보전 흥부가였던 것입니다. 야 진짜 대단하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관점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춘향전과 흥부가에 대한 얘기를 쭉 했더니 벌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끝나지만 다음 주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무슨 얘기 할 겁니까? 글쎄요. 다음 주에는 조금 복잡하지만 구운몽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음 주는 구운몽 하나로 1시간 가겠는데요? 충분합니다. 그렇습니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제 능력이 좀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운몽은 또 어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지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문학 산책 12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유광수 교수님과 고전문학을 재해석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적어도 고전이 왜 가치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전의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유광수 교수님의 책 욕망으로 읽는 조선 고전남 속의 문장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신주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바다의 전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